네, 여러분 이제 2절에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사용하는 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보시고요. 또 소방 특별조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소방 대상 시설 중에서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확인 점검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시고요. 또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일정한 소방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런 대상물하고 시설의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용어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용어 중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었죠? 무창층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무창층. 뭐가 무창층이냐 그러면요. 무창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보면 맞들 때는 하면요. 창이 없는 층을 얘기해요. 물론 그 개구부 면적이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하는데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서 어떤 층에서 창이 없다, 외부하고 공기를 어떤 외부하고 연접이 안 된다. 그러면 화재 발생했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이 들어와서 누구를 구출해 주려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무창층이라고 하면서 무창층에 대해서는 소방 관련되는 규제가 강화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일정한 요건을 다 갖춘 일정한 요건, 좀 이따 얘기합니다. 요건을 다 갖춘 그런 층에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면적의 합계가 그랬는데요. 그런데 개구부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출입구가 됐던 창이 됐던 뻥 뚫려 있는 거를 개구부라고 그래요. 개구부 면적의 어떤 층에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당해층 바닥 면적보다 굉장히 작은, 그래서 그게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30분의 1 이하가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한번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만약 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인데 어떤 창이라든지 개구부 면적이 그게 이렇게 거기 90제곱미터인데 30분이면 3제곱미터 이하다.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층을 무창층이라 그러면서 어떤 소방 관련되는 규정을 강화한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데 그 일정한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뭐라고 했죠? 1번과 2번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개구부라고 봅니다. 개구부라고 그러고 이게 바닥이다 그랬을 때요. 이게 바닥이고 그리고 이게 개구부라고 그랬을 때 한번 얘기를 들으면요. 개구부 안에다가 내접원 안에 접하는 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안 나가는데 이 내접원의 지름이 얼마라 그랬죠? 지름이 일정 이상 돼야 된다. 그게 50cm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50cm 이상. 결국 한번 뭐냐면요. 이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어떤 창이라든지 이랬을 때 동그랗게 그 안에 면적을 벗어나지 않게 원을 그렸을 때 50cm 이상이라는 건요. 그 개구부를 이용해서 사람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밖에서 소방대원이 사람을 구출할 수 있게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높이가 뭐라 그랬죠? 바닥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 높이가 1.2m 이하가 돼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이야 한 2m 돼도 그냥 올라타가지고 빠져나오지만 노약자는 1.2m 이상 높이가 되잖아요. 이게 1.2m 이상 되죠.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고요. 또 그리고 뭐랬냐면요. 개구부가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왜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 됐습니까?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지 소방차가 와서 차를 대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소방대원이 현장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할 수도 있고 그거로 사람을 어떤 끌어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개구부에 뭐라 했죠? 개구부에 보시면요. 창살 등 장애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창살 등 장애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과거에 오래전에 군산의 집창촌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때 그 여성이 5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땠냐면요. 그 여성들이 도망갈까봐 그 포주가 그 개구부 창에다가 쇠창살 해놨어요. 불 났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또 그게 그 사람이 이제 바깥을 가면서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5명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살 같은 거 설치하지 말고 또 뭐라 했죠? 개구부에 쉽게 개방 또는 파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개방, 열거나 파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모두 갖춘 요건을 갖춘 계급부의 면적이 당해층 바닥 면적 30분의 1 이하면요, 아예 계급부가 없는, 창이 없는 층으로 봐가지고 요거를 어떤 계급부 어떤 여기 무창층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피난층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피난층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어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볼게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층이 있다고 보고요. 층이 있다 보면 한번 봅니다. 여기 출입구가 있어요. 여기 출입구가 있어요. 그 해당되는 층에서 문을 열고 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층, 여기도 지상일 거 아닙니까? 지상. 이런 층을 피난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의미를 여기서 부여했냐면요, 일단 건물에서 피난층까지 오면요,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화재 발생했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걸 피난층이라고 설명을 했다더라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소방 특별조사로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방 특별조사. 먼저 제가 뭐 딱딱한 거를 보기 전에요, 한번 개요를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화재 관련해서 뭔가 위험 요소가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건물이다 그러면요, 그 건물만 별도로 해서 특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소방공무원이 방문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고, 또 뭔가 어떤 소방 관련되는 훈련이나 교육 제대로 받았나 확인 한번 해보고요, 또 거기 관계인한테 질문도 던져보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고치라고 개수 명령도 한다. 그게 바로 여기 나 있는 소방 특별 조사다. 결국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 특별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위험성 높은 건물에 대해서 소방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 그게 바로 소방 특별 조사의 그런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간다. 그게 소방 특별 조사다. 그런데 소방 특별 조사 실시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실시권자가요, 뭐 굉장히 폭이 넓었다. 왜? 국민안전처 장관도 할 수가 있고 본부장, 서장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은 왜 나왔죠? 한번 봅니다. 소방방재청이 해체가 되면서 그 기능이 국민안전처 안으로 들어가서 중앙소방본부가 됐어요. 그래서 중앙소방본부장이 차관급이지만 독립적 기관의 장이 아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독립적 기관의 장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방본부장도 여기 실시권자가 되고 또 서장까지 한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떤 각종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소방과 관련되는 실무 행정 책임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다. 어떤 소방 어떤 특별조사 대상물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조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놓고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많은 걸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뭐냐면요, 어떤 자체 점검 같은 거 제대로 안 했거나 다른 법에 의해서 하라고 정했을 때, 그랬을 때 소방 특별조사를 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소방 특별조사 대상물에 대해서 선정과 관련해서 왈가왈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데를 소방 특정 대상물로 선정을 해서 좀 이 대상물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또 제가 하나 얘기를 들으면요, 과거에 소방특별조사가 있기 전에 소방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종전의 소방검사 대상보다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을 엄청나게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요, 과거의 소방검사는 너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형식에 자꾸 어떤 치우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많이 축소를 한 다음에 대신 요 대상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 그게 바로 소방특별조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대상 선정하는 것 같고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어떤 선정할 수가 있다. 공정하게 대상물을 정해서 소방특별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는요,
어떤 소방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참여를 시켜서 하게 할 수 있다. 왜? 물론 소방 공무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어떤 그 분야마다 어떤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참여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절차를 뒀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구체적인 소방특별조사의 방법하고 절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봅니다.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뭐라 그랬죠? 그냥 연락 없이 아무 때나 가서 소방특별조사 합니까?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특별조사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들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소방특별조사인데 소방특별조사는요. 특별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원칙이 사전에 통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전 통지가 얼마 전까지 하라고 했죠? 이거 잘 보도록 합니다. 이게 7일 전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7일 전까지. 누구한테 통지를 하죠? 관계인한테. 관계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 보세요. 7일 전이라는 거. 왜냐면요. 과거에 소방특별조사 말고 소방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소방검사. 이거는 과거에는요. 이게 3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혼선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일 전이라는 거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7일 전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물론 요게 원칙은요. 사전 통지 7일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일 때 뭐냐면요. 사전 통지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긴급을 요할 때 사전 통지 하겠습니까? 만약 한번 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불나면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7일 전까지 사전 통지할 필요 있습니까? 통지 안 하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요. 뭔가 거기에 그래서 어떤 조사 목적을 사전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의미를 한번 봅니다. 사전 통지하면은 그 사람이 관계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할 건가 아닙니까? 어떨 때는 뭐냐면요. 급습을 해야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긴급을 요할 때나 사전 목적, 사전에 통보를 하면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안 하고 들이닥쳐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또 그 시기도 한번 볼게요. 시기도 보면은 그러면 사전 통지와 관련되는 거죠. 소방특별조사 시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칙이 뭐냐면요. 원칙을 보면요. 원칙을 보면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관계인의 승낙이 없다 그랬을 때요. 해 뜨기 전 일출 전인 거 아닙니까? 해 뜨기 전이라든지 뜨기 전이라든지요. 해 뜨기 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일출 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해 진 뒤 이거를 우리가 일몰 후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몰 후. 요때 못 해요. 남의 주거 공간 관련해서요. 어떤 이렇게 봅니다. 해 뜨기 전에 들이닥친다. 그 잠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죠? 해진 다음에 간다. 이거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원칙이고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앞서 얘기했던 사전 통지와 똑같아요. 긴급을 요할 때 불나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해 뜨기 전 해진 다음에 하면은 그 사람이 은폐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사전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이럴 때는 예외를 적용한다. 그래서 사전 통지와 특별조사 실시하는 시기 원칙과 예외는 뭐 거의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소방특별조사 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냐면요. 공무원들은 민간시설 방문할 때 증표를 가져가야 돼요. 증표라는 건 공무원 신분증과 또 소방특별조사라는 내부 명령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관계인한테 보여주고 제시한 다음에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뭐 서류 갖고 와 그리고 어떤 상황 점검 또는 관계인한테 질문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증표의 제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소방특별조사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자료 제출을 하러 어떤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하러 왔을 때는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또 명할 수도 있어요. 또 뭐냐면요. 어떤 그 관계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부분마다 보면서 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관계인한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해당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어떤 업무와 관련되는 권한 행사다라고 봅니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랬을 때 소방특별조사 뭐 실시하기로 한 거 뭐 연기할 수도 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예외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소방특별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시설물에 대한 취약점 같은 거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바깥에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뭐 이런 조항까지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소방특별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 여기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물론 소방특별조사를 해서 그 시설물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뭐 조치 명령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 어떤 뭔가 소방특별조사 결과 그 시설물에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게 시설물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 조치 명령은 누가 있었죠? 실시권자인 국민안전처 장관도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도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어놨고요.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 소방 관련되는 뭐 위반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조치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이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도 법에서 언급을 해놨어요. 만약 이런 사항이 없다 그러면요. 어떤 소방과 관련해서 조치 명령을 하는데 그게 어떤 힘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이 조치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불이행 시 조치 명령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위반 사실을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천하에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어떤 어느 시 어느 구 뭐 어떤 무슨 길 뭐 몇 번지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요러요러한 사안을 소방과 관련해서 위반 사안을 어떤 조치를 명령을 받고 조치를 안 했다 이거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보면은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 같은 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참고로 한번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방 대상물의 명칭, 무슨 빌딩, 그리고 주소, 그리고 대표자 성명, 그리고 어떤 조치 명령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개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정한 매체를 통해서 1회 이상 알리라고 했잖아요. 1회 이상 알린다. 근데 그 매체를 한번 종류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홈페이지에다 실어놓고 소방서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일정한 매체에다가 공개를 한다. 그 매체가 뭐였죠? 관보 또는 지자체 공보. 관보라는 거는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 공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사안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 그리고 중앙일간지, 유선방송, 반상회보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소식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런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에 여기 1회 이상 알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린다. 그러므로 해서 많이 공지하게 하고 여기 위험하다라고 알리고 그리고 그 시설주에 대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가한다라고 여기 여러분 봅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사안은 어떤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일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또 하나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가 나왔냐면요. 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 개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수 명령을 내렸는데 조치 명령에 의해서 그 어떤 시설주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손해를 보상을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손실보상은 누가 손실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보도록 합니다. 시도지사가 조치명령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 시가로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여기 각종의 조치명령에 의해서 조치명령권자가 어떤 명령권자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비용 부담은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 보상은 시가 보상인데 이거를 시세라고 보세요. 시세대로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보상 절차는 뭐 쌍방 간의 협의 상의해서 어떤 그 절차 어떤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들면요. 근데 항상
보상을 해줄 때는 문제가 뭐냐면요. 손실 보상을 받는 사람은 보상 금액이 적다.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보상 금액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급을 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불복을 할 때는요.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 신청. 재결은 다시 결정해달라. 금액 조정을. 그런 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대상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소방 대상물의 내용이 달라요. 그거를 지금 세 번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어떤 거고 요 중에서 꼭 정리할 것만 제가 한번 추려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요. 소방 대상물은 소방 관련되는 법이 적용되는 물건. 근데 그 앞에 특정이라는 두 글자를 붙였을 때는요. 그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그 시설물의 규격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그 설치해야 되는 특정 대상물의 종류는 각각 달라요. 그거를 여기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해놨고 또 이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한번 우리가 조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봅니다. 먼저 뭐라고 했죠? 소화기구 설치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화기구는 뭐냐면요. 불 끄는 기구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먼저 뭐가 나왔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잘 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하라고 했잖아요. 33제곱미터는 평으로 한사면 약 1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여러분 아파트에 보시면요. 뭐 집안에다가 소화기 놓은 것도 있고 복도에 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식당도 가면은 소화기 있잖아요. 그게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봅니다. 뭐라냐면요. 근데 여기 볼게요. 만약 33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소화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서 들고 다니면서 거기 레버를 눌러가지고 소화약제가 나가는 거 그게 소화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33제곱미터 미만인데 지정문화재하고 가스시설, 지정문화재하고요. 가스시설은 33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소화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터널 또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 정리하는 게 좋아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소화기구는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노즐을 화원에다 대고 안전피 뽑은 다음에 눌러가지고 약재가 방사되는 거 그거를 소화기구라 그래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33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정문화재와 가스시설은 설치하고 터널도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소화기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자동식 소화장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동식 소화장치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에 사신다면요. 주방의 천정 위에 자동식 소화장치가 돼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주방에서 화기를 다루잖아요. 화기를 다루다 보면 불날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불났을 때 일정한 연기라든지 온도를 감지하면요. 소화기가 저절로 터져버려요. 위에서 나오는 소화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하는데 밑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터져버린다. 그게 바로 자동식 소화장치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아파트에 설치를 한다. 아파트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이기만 하면 설치하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이거를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옥내 소화전과 관련되는 얘기가 양가로 3번에 나왔어요. 양가로 3번에 옥내 소화전인데 옥내 소화전 뭐였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복도에 지나다가 보면요. 그 함에 소화전이라고 써 있죠? 열어보면은 호스가 감겨 있고 앞에 노즐이 달려 있어요. 그거 불났을 때 호스를 풀고 그리고 노즐을 꽉 잡은 상태에서 밸브를 틀죠. 그러면 굉장히 수압이 세게 물이 나와요. 그게 소화전, 옥내 소화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랬죠? 연면적 3,000제곱미터 기본만 얘기를 드려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옥내 소화전을 설치한다. 물론 나머지는 일단 제끼고 요 정도까지만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나오죠. 네 번째 스프링쿨러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데 스프링클러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천장에 어떤 부착이 되면서요. 온도 또는 감지하거나 연기를 감지했을 때 이렇게 어떤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물이 터지는 거 그걸 스프링클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정리를 하시지 말고 3번에 있는 정도만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봅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11층 이상 층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층에 설치한다고 했죠. 모든 층. 다시 한번 봅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설치하는데 11층 이상 층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층에 설치하는 거 그게 바로 스프링쿨러다라고 얘기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양가로 6번에 조금 건너뛴 다음에요. 뭐라고 나냐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 그랬죠. 물분무 등 소화 설비입니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 그랬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물을 안개 같은 어떤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어떤 발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공기 같은 거 차단할 거 아닙니까? 산소에 공기에 접하지 못하면요. 불은 꺼져 버려요. 그게 바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다.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항공기 경납고라는 거는 차로 치면 주차장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설치하고요. 또 여기는 2번, 4번 정도만 봅니다. 2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차용 건축물인데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이다.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에 설치한다. 한번 제가 얘기 드리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게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어떤 기계식 주차 장치를 이용해서 20대 이상 차량을 주차할 때 기계식 주차 장치를 이용해서 이걸 위해서 20대 이상을 어떤 주차를 시킬 때 기계식 주차 장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대놓는 게 아니라 뭐 2층, 3층으로 해놓거나 이거를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20대 이상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주차용 건물은요.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옥내 소화전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7번에 옥외 소화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옥외 소화전이 어떤 건가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거 보면요. 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보면요.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도 쪽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소화전이라고 써 있죠. 위에 큰 나사 같은 게 박혀 있죠. 그 나사를 파이프 렌치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수압이 세게 나와요. 이게 옥외 소화전이다. 그래서 뭐냐면요. 불 끄길 때 물이 필요하는데 불 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외 소화전을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전층의 면적이 아니라 잘 봅니다. 지상 1층과 지상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뭐라 그랬죠? 여기 9,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9,000제곱미터 이상.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옥내 소화전은 어떤 그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지만 옥외 소화전은 9,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전층의 면적이 아니라 지상 1층과 2층의 면적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치 기준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달랐고 그리고 구체적인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한번 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양가로 8번에 보시면요. 비상경보 설비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비상경보 설비는 뭐냐면요. 불났을 때 갑자기 벨소리 같은 게 울리는 게 바로 비상경보 설비예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화재가 났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기준되는 면적이 얼마였죠? 양가로 8번을 봅니다. 양가로 8번에 비상경보 설비 그래놓고요. 비상경보 설비 그래놓고 여기 면적 기준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한 요 정도까지를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여기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양가로 9번을 가서 봅니다. 비상방송 설비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하나만 봅니다. 비상방송 설비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뭐 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뭐 저도 그때 굉장히 화재가 발생한 거는 아니지만 깜짝 놀랐는데요. 과거에 지방에서 강의를 하고 밤늦은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어떤 전철이 올 때가 됐는데요. 근데 직전에 뭐냐면요. 갑자기 방송이 나오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면서 여자 목소리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비상방송 설비. 그런데 그때
나중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연기가 있나 막 찾고 막 밖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뭐가 나왔냐면요.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비상방송 설비인데 연면적 어떻게 했죠? 하나만 보시면요.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런 특정 시설물의 소방 대상물에 비상방송 설비를 갖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가로 10번을 봅니다. 양가로 10번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있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나중에 다 한번 공부를 하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게 어떤 건물이 있다고 볼게요.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뭐 방제실이나 그런 데라고 봅니다. 방제실이라고 볼게요. 또는 아파트면 경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여기 뭐를 했냐면요. 감지기를 설치해놔요. 요소마다. 근데 감지기를 설치해놔요. 이게 각각 감지기라는 거 아닙니까? 감지기는 뭐였죠? 화재 발생한 사실을 스스로 알아채는 게 감지기예요. 만약 화재가 발생했죠? 그러면 방제실에 뭐가 있냐면요. 요 안에 뭐 이렇게 봅니다. 요 내부에 수신기라는 게 있어요. 수신기 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통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는 여기하고 연결되고 여기는 여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불났으면은 만약 여기서 화재가 감지됐죠? 그러면 여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벨이 울리는 거 이걸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 그러고 이거를 감지기라 그러고 요거를 수신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야, 몇 층 어디에 불 났겠거나 이거를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너무 많이 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요 정도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아파트에 사신다면요. 대부분 요게 설치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조금 뭐 이게 저층 같은 데 아마 없을 수가 있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피난기구 설치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했죠. 뭐 그러면서 피난기구가 뭔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뭐 잠깐 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피난기구가 있는데요. 먼저 양가로 11번은 피난기구 설치 대상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했다라고 봅니다. 양가로 11번은요. 피난기구 설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설치 대상인데 한번 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기 안전 매트 아실 겁니다. 공기 안전 매트가 뭐였죠? 화재 발생했을 때 그 위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려 그러는데 그냥 뛰어내리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 안전 매트를 밑에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뛰어내리는 거.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얘기하면요. 미끄럼틀 같은 거, 미끄럼틀 무슨 뭐냐면요.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고 골로 내려오게 하는 거. 이런 것 따위 등이 우리가 피난 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했죠? 모든 층에 설치하는 거.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서 예외를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예외를 봅니다. 예외 근데 어디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였죠? 피난층과 1층, 2층. 피난층. 그리고 1층 그리고 2층.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11층 이상.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를 봅니다. 피난층은 어떤 층입니까? 문 열고 바로 나가면 지상으로 통하는 층인데 공기 안전 매트 같은 거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또 1층과 2층은 어떻죠? 2층에서 만약 뛰어내리면요. 창으로 뛰어내리면은 물론 발목이 삐끗할 수도 있지만 목숨에는 지장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치 안 해도 되고 11층 이상은 뭐냐면요. 만약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11층 이상 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랬을 때 바닥에 누가 공기 안전 매트를 깔아놨죠?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뛰어내려도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층수가 높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11층 이상 층에 갇혀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유독가스 때문에 죽어요. 그랬을 때 스스로 아마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누가 공기 안전 매트 밑에 깔아놨죠? 뛰어내려도 뼈란 뼈가 다 으스러져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뭐 뛰어내릴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내가 불교 신자다. 뭐 사람 죽으면은 화장도 하는데 그냥 그 안에 있겠다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연기로 질식해서 돌아가실 겁니다. 뛰어내려도 11층 이상일 때는 공기 안전 매트 깔아놔도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층 이상은 무용지물, 1층 이상은 어떤 없어도 창 열고 뛰어내리면 목숨에 지장이 없다. 피난층은 문 열고 바로 지상으로 나가니까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양가로 12번 가서 볼게요. 거기 뭐라고 했죠? 객석 유도등이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극장이라든지 공연장 가다 보면요. 그 안에 껌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 나거나 그랬을 때 입구를 못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에 보면은 어떤 그 출입구 쪽으로 가는 유도등이 있어요. 그거를 객석 유도등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 설치한다 그랬죠? 유흥주점 영업 시설.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요. 이렇게 예를 들면요. 어떤 도우미, 여성 도우미를 어떤 쓰고 있는 유흥주점 같은데 그 조명이 껌껌할 거 아닙니까? 불 나면은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도등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있는 거 보고서 어떤 출입구로 가게 하고, 그리고 문화집회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종교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운동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객석 유도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방향, 객석 유도등이 바닥에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기 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서 어떤 비상구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객석 유도등이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방 용수시설 설치 대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봅니다. 양가로 13번에요. 소방 용수시설 설치 대상인데 불 끌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두말할 것도 없이 물이에요. 물은 또 금액도 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효과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용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 시설에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한다. 그게 지하에 저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급스탑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양가로 13번이고요. 그리고 양가로 14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봅니다. 거기 뭐라고 했죠? 재현 설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재현 설비는 뭐냐면요. 뭐 재현 설비의 개요서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14번에 재현 설비인데요. 어떤 게 재현 설비냐면요. 불 났을 때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유독가스가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혹시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천에 냉동창고에서 불난 거 혹시 신문을 통해서 보신 적 있어요? 냉동창고에서 불났는데요. 그때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제3국 노동자 40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큰 사고인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랬죠? 그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다가 불똥이 튀었어요. 용접을 하는데. 근데 스티로폴을 갖다가 많이 쌓아놨었어요. 그 불똥이 스티로폴에 튀면서 스티로폴은 잠깐 사이에 불이 번져요. 그리고 스티로폴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가격은 저렴하고 어떤 성능은 좋지만 화재에 무지약하고 또 화재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삽시간에 유독가스가 지하에 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는요. 불 나면은 빨리 출구 찾아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사이 유독가스 체이잖아요. 그러면 앞이 어떤 가스 때문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유독가스 들이마시죠. 숨이 막혀가지고 어떤 졸도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현 설비는 뭐냐면요. 어떤 시설물 안에, 건물 안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재현 설비라고 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비교적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하가라 그랬죠? 지하가. 지하가는 뭐가 지하가냐면요. 지하에 있는 상가, 뭐 점포 같은 거 이게 지하가라고 얘기해요. 왜 위험합니까? 지하에서 불 나면은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바깥으로 잘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지상에 있는 건물은 창을 통해서라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데 근데 연면적 다게 아니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요거 외에 기타의 경우에 설치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양가로 6번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6번에 뭐라고 했죠?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갑복도현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여기 뭐라고 했죠? 특별 피난 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장이라고 했잖아요. 특별 피난 계단 요 의미를 봅니다. 특별 피난 계단과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비상용 승강장이랬죠. 요 의미를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비상용 승강장이다 얘기했는데 요 의미를 얘기를 드립니다. 특별 피난 계단은 어떤 건가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계단이 불났을 때 안 좋은 건 뭐냐면요. 계단을 이용해서 어떤 여기 유독가스가 통로 역할을 이용해 버려요. 근데 특별 피난 계단은 뭐냐면요. 그 계단에 어떤 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불연제로로 해놔요. 그리고 뭐냐면요. 계단과 복도 사이에 철문을 설치를 해놔요.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요. 계단하고 복도 사이에 철문 설치된 거 보셨습니까? 그게 특별 피난 계단이에요. 그러면은
계단에 있는 유독가스가 복도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일부 문을 닫으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설치했을 때 굳이 제연시설 설비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예외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 할 때 설치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설치한다. 왜? 이거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시 얘기 들으면요. 우리가 승강기의 비상용 승강기는 뭐냐면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빨리 이용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비상용 승강기예요. 그 구조까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시간은 없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승강장은 승강기 기다리는 장소인 거 아닙니까? 거기 기다리다가 유독가스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들어옵니다. 특별 피난계단은 복도로 계단에 있는 연기가 들어오는 거 막고자 한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는 어떤 제한 설비를 한다. 또 비상용 승강기 탈라고 승강장에 왔다가 유독가스 마실 수 있으니까 설치한다. 그렇지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설치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 설치 안 해도 되는 경우. 그건 뭐였죠? 어떤 아파트인데 갑복도형 아파트라고 얘기했잖아. 갑복도형 아파트다. 갑복도형 아파트의 의의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의의를 얘기 들어보면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요게 이런 걸 우리가 복도형 아파트라 그래요. 복도형. 여기가 복도고 여기 아파트라 그랬을 때 한쪽 가에만 세대가 있다고 해서 갑복도형이에요. 여기 한쪽은 외기에 면하니까 유독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는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를 좀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제연설비는 시설물 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죠? 지하에 있는 어떤 상가 점포들, 여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 뭐라고 했죠? 특별 피난 계단은 어떤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으니까 설치한다. 또 비상용 승강장에 사람들이 승강기 기다리다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한다. 그렇지만 아파트 중에서 갑복도형 아파트는 뭐였죠? 한쪽은 외기에 면하고 한쪽에 세대가 있으면서 중간에 복도가 있는 데예요. 여기는 외기가 바깥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여기 예외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겠죠? 비상 콘센트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요. 11층 이상 되는 층에 보시면요. 중간 복도에 조그마한 함이 있으면서 그거 비상 콘센트라고 써 있고 열어보면 전기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비상 콘센트예요. 어떤 긴급한 사태일 때 전기를 쓰려고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 전층이 아니라 11층 이상 층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스프링클러는 11층 이상일 때 전층이었죠? 비상 콘센트는 11층 이상일 때 전층이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만 그렇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